파이브가이즈가 지금은 들어와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프랜차이즈도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죠. 왜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브랜드가 내리막길을 갈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너무 저는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안 한 거거든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 들어서 가맹사업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뾰족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맹사업이라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브랜드를 내가 만들어서 이 브랜드를 막 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에 대한 피를 받고 가맹점을 내주는 게 있고 반대로 이제 가맹점을 점주로서 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경험했던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년쯤 전에 여기 강릉에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서부시장이라는 곳에서 고깃집을 했었어요. 생고깃집. 대구에서 뭉튀기라고 말하는 그 육사시미 그 뭉튀기를 메인 메뉴로 파는 조그마한 식당을 제가 했었는데 사실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저도 원래 하는 일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그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돼서 같이 하던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헌집이라는 가게 분점을 내자 해서 이제 거기를 인테리어를 해서 분점을 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실제로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서류적인 준비까지 다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는 크게 얘기하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그 매장이 10개가 됐건 100개가 됐건 내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확장을 할 건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맹사업을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맹점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느낀 점이 식자재 관리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인이 날 음식이었고 대구에서 아침에 도축한 소를 이제 오후에 고속버스로 받아서 저녁에 장사하는데 식재료로 썼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는 과정에서 그 여름의 열 때문에 그게 아무리 잘 포장을 해와도 겉부분이 좀 익는 현상이 좀 있었어요. 제가 혼자 식당을 운영할 때는 식재료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거나 트림하는 과정을 통해서 쓰면 되는데 이거를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식자재 관리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그 음식들의 레시피 매뉴얼이었어요. 사실 저는 요리를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냥 제가 요리하는 게 재밌고 좋아서 이제 식당을 냈던 건데 뭉티 같은 경우는 그냥 날 고기를 썰어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드레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볶음 요리로 내주는 건데 제 기준에서는 엄청 쉽거든요. 음식을 안 해본 사람도 그냥 곁눈질로 혹은 가르쳐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것마저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맛이 다른 거예요.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게 모든 게 다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레시피를 매뉴얼대로 딱 지켜서 하는 게 이것조차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본사의 입장을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수익 구조겠죠. 크게는 가맹비, 내 브랜드를 쓰는 조건으로 가맹비를 어떠한 형태로 받게 될 거고 그거 외에 이제 부수적인 수익 구조는 음식의 퀄리티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본사에서 정해준 식재료나 그 소스들을 쓰게 함으로써 대신에 본사에서는 유통 마진을 받는 거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 가맹점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것도 몰라도 한 달 정도 교육받으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게 가맹점이에요. 내가 걱정할 거는 이거를 할지 말지 그리고 시작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만 정하면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맹점이 아닌 내가 그냥 김원성 치킨집을 맨땅에 헤딩하듯이 내는 경우에 모든 거를 제가 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실제 사례인데 어렸을 때 친구가 아주 어릴 때 치킨집을 냈었어요. 20대 초반에. 너무 맛있대요. 자기가 먹어도 진짜 맛있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치킨집 연지 딱 1년 만에 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맛있다는 치킨집이 왜 망했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망했대요. 도대체 무슨 비용이 치킨집에 많이 들길래 망했냐 했더니 치킨을 튀기는 기름을 매일 새 거로 갈았대요. 그랬더니
비용이 타산이 안 맞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치킨집이 기름을 재사용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는 당연히 기름도 프랜차이즈에서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기름을 공급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마트 가서 기름을 사다가 썼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맹점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이유가 없고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된 브랜드를 내가 받아서 매장을 내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다가가기 비교적 쉽죠. 이미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미 모든 게 정형화돼 있어요. 심지어 매장의 인테리어나 그런 톤앤 매너나 뭐 메뉴판이나 메뉴 구성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초기 투자 비용과 나의 의지,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가맹점주의 관점인 거죠. 여기서 현실적인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보기에는 본사는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키워 나가면 되고 가맹점주들은 그거를 최소한의 가맹비 내고 그 잘 만들어 놓은 브랜드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될 법하니까 서로 하는 거겠죠. 자,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는데 사실 되는 가게보다 안 되는 가게가 훨씬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그냥 다 때려 넣고 데피던지 물을 넣고 끓이던지 굽던지 하면 돼요. 근데 과연 내가 끓이는 것과 내 와이프가 끓이는 것과 내 친구가 끓이는 게 맛이 같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준비된 레디 투 잇 음식이잖아요. 레디 투 잇. 먹을 준비가 이미 끝난 음식인데 이게 왜 맛이 다르냐? 혹은 맛이 생각보다 없냐? 그게 왜냐면 설명서를 잘 안 봐요. 내 생각이 조리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도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정형화된 것들을 깨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가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요. 불과 몇 주 전에 제주도 갔을 때 산지 해장국이라는 제주도에서 유명한 곳을 일행이 가자고 해서 가는데 꼭 본점을 가야 된대요. 왜 본점을 가야 된대? 본점이 제일 맛있대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얘기 주변에서 꼭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본점을 굳이 찾아갈까요? 본점이 더 맛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산지 해장국도 은인의 해장국도 본점이 정말 더 맛있어요. 본점은 그 음식을 개발한 창시자예요. 비록 프랜차이즈가 모든 매장이 정형화됐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브랜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본사의 편도 아니고 가맹점주의 편도 아니에요. 다만 브랜드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너무 저는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안 한 거거든요. 이제 본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어떠한 브랜드를 만들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엑시트할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을 하고 했다면 저는 이미 헌집이란 브랜드를 3년 전에 했을 거예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거죠. 왜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브랜드가 내리막길을 갈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상한가를 칠 때 빠져버리면 그럼 이미 매장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그 브랜드를 제가 2년 뒤에 누군가한테 판다 한들 결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가 만든 브랜드인 거예요. 김원성이 만든 헌집인 거고 근데 누군가한테 팔았고 예를 들어 3, 4년 뒤에 그 브랜드가 망했을 때 나는 이미 엑시트했다.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잘 됐다.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맹사업을 준비했다 접은 거고 물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할 때부터 엑시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될지 아까 다 했던 얘기예요. 본사 입장에서 가맹사업이 잘 되려면 시작할 때부터 긴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롱런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잡고 그게 뭐 10년이든 아니면 평생 가는 거건 지금 미국의 브랜드를 인앤아웃과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뭐 치폴레라는 그런 브랜드들 보면 다 10년 이상 됐죠 이미. 근데 지금도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롱런 하는 이유는 그만큼 본사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처음에 브랜드를 확장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처럼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아니라 모든 그 메뉴와 식자재와 퀄리티 컨트롤을 정말 죽을 각오하고 할 마음을 먹고 브랜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10년, 20년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실예로 제가 알기로 인앤아웃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 이유도 고기 패티인가 그거를 그 미국에서 공급하는 정해준 식재료를 써야 돼요. 아무리 미국에서 공급하는 패티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게 한국을 넘어서 와버리면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인앤아웃이 우리나라에 오픈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가 잘 되려면 본사 혹은 이제 파운더라고 하죠. 브랜드를 창시하는 사람도 정말 길게 보고 가맹점주들과 같이 오래오래 함께 할 마음을 먹고 해야지 그나마 잘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한 6년, 7년 전일 거예요. 파이브가이즈가 지금은 들어와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파이브가이즈를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 입맛에 제일 잘 맞았고 패티의 그 육즙이나 그 햄버거의 모든 구성이 수제버거 느낌이 나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토핑을 고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담당 매니저랑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었어요. 진짜로 홍콩 가서 파이브가이즈 실무 담당자와 만나서 도장 찍으면 되는데 결국엔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뭐 제일 큰 거는 그 당시에 저는 뭐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본사에서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해줬으면 할 수 있었는데 본사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거는 가맹비였어요. 지금 파이브가이즈 한국에 있는 거는 몰라요. 저는 지금 6년 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기억을 더듬으면 파이브가이즈를 한국에 하나 매장을 낼 때마다 라는 돈을 본사에 줘야 돼요. 인테리어비 이런 거 다 빼고 예를 들어서 나 강릉에 파이브가이즈 낸다? 그럼 줘 하고 줘야 돼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이 넘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는 싶었어요. 너무 맛있는 햄버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메리트 있는 브랜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본사에서 가장 큰 수익 구조 중에 하나가 가맹비를 받는 거잖아요. 점주분들한테. 저도 파이브가이즈를 들여오려고 준비를 했을 때 그게 제일 큰 부담이었고 저희 본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이건 비용 부담이 크다,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못했지만 대부분 이런 가맹 사업을 점주 입장에서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잖아요. 내가 돈 끌어 모아서 영끌해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매장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가맹 점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롱런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너 처음에 오픈하면 6개월 동안은 가맹비 안 받을게. 대신에 6개월 안에 자리 잘 잡아.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이제 가맹비 자체를 낮춰주는 거죠. 뭐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이 잘 돼야 좋은 거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비가 한 매장당 많이 들어올수록 당연히 좋지만 가맹비가 조금 낮추더라도 매장이 늘어나면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도 좋고 가맹 점주 입장에서도 시작할 때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아니면 초기 투자 비용을 본사에서 일부 내주는 거예요. 내주되 나중에 상환을 받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은 초기에 시작하는 그 문턱을 확 낮춰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픈에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상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리인 것 같아요. 매장을 오픈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해줘야 되고 지점장 혹은 거기 일하는 매장들 직원들 직접 가서 교육해야 되고 매장 가서 잘하고 있는지 홀과 주방 체크해야 되고 레시피 교육 계속 주기적으로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프랜차이즈가 정형화 됐다고 하지만 그 매장이 오픈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새로운 메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신메뉴라든지 아니면 뭐 원래는 우리 양파랑 우리 마늘을 써야 되는데 이 지역은 이 지역에서 나는 마늘과 양파가 훨씬 재료가 좋고 가격이 더 좋다 하면은 그 매장의 지역
식재료를 일부 쓰게 해주는 탄력적인 사용을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의 퀄리티도 유지가 되고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겠죠. 점주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 저는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해요. 처음에 이 브랜드를 내가 매장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계약할 때 정해준 레시피 그리고 정해준 메뉴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인지라 나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변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시려면 저는 권유하지 않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랜차이즈를 하기에 적합하신 분들, 대표적인 게 음식을 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인데 음식점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브랜드가 시장에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전 추천을 해요. 다만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를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잘 되지만 내년에 망할 수 있는 브랜드도 있고 쭉 10년을 갈 수도 있잖아요.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선택한 브랜드면 믿고 브랜드에서 정해준 메뉴와 레시피를 잘 따라가시는 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맹사업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시기에 잘 선택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나 새로운 브랜드를 확장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그냥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롱런할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히 제가 말씀드렸고, 네,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